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솟는다.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 힘차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컨텐츠 내용이 조금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왜 우리가 XRP의 가치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 맞췄으니까요. 최대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하나의 그림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밑에 SAP 기업 이름이 나오고 있고 24/7, 24시간 7일 내내 이루어지는 로피,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서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글로벌 결제, 글로벌 페이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결제망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하나의 회사가 좀 보이죠? 클라우드 ERP and Finance라고 하면서 독일의 시가총액 1등 기업입니다. SAP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브로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들과 연관성을 가져가고 리플은 어떤 섹터를 맡게 되는지 퍼즐을 좀 맞춰드릴 거거든요. 일단 SAP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SAP는 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 in Data Processing의 약자로서 1972년 독일 만하임에서 이 IBM 출신 엔지니어 5명이 설립한 회사네요. SAP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업무 볼 때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 넘버 원이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 시장 점유율 전 세계에서 가장 크면서 이 SAP SE는요. 독일의 시가총액 1등 기업입니다. 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넘버원 회사, 세계 넘버원 전산망 회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뿌리는 독일이라는 거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일 기반의 전산망 1위 업체 SAP와 리플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들은 과거부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국경 간 지불 베타 테스트를 함께 진행해 왔다라는 거. 이 셉이라고 불리는 SAP 회사가 독일 기반의 전산망 업체다 보니까 그들은 과거부터 이 ATB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캐나다 기반의 금융회사 그리고 레이즈뱅크라고 하는 독일 기반의 금융회사가 붙어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세계 최초로서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가 쓰였냐고요? 바로 리플의 블록체인이 활용돼 왔었다라는 거. 세계 최초로서 파일럿 테스트를 했다 보니까 너무나 혁신적인 기술이어서 깜짝 놀랐겠죠? 그 리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처음에는 20초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플렛을 활용해서 3초에서 5초면 트랜잭션이 완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일의 1위 전산망 업체 SAP와 함께 그들은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캐나다에서 독일로 돈의 이동, 국경 간 결제, 과거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해왔구나. 정리드릴 수가 있겠죠? 정말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위프트의 경쟁자가 리플일까요? 제가 아니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요. 왜? 정말 리플과 스위프트가 경쟁자라면 같은 그룹에 합류하지 않았겠죠. 여기에도 역시나 독일의 1위 전산망 업체 SAP, 셉이 보이고 있네요. 그들끼리 유럽연합과 함께 가고 있는 이나트바에 과거서부터 조인을 하면서 국제표준기구 ISO와 연결되어졌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타임님, TPS만 놓고 보자면 트랜잭션 퍼 세컨드죠. 정말 빠르기로만 놓고 보자면 리플보다 더 빠른 애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리플보다 충분히 더 빠른 트랜잭션을 자랑하는 블록체인도 있어요. 트론도 리플 못지않게 굉장히 빠르죠. 더 나아가서 아발란체라든지 이오스 같은 이런 블록체인 프로그램도 TPS 기준만 보더라면 리플보다 더욱더 빠릅니다. 근데 왜 리플이 국경 간 결제를 채택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설계하고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부분에 정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왜 그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허용된 노드만 활용할 수 있게끔 XRP를 프라이빗 블록체인화 시켜서 만들게 됐는지, 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설계시켜 놨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경 간 결제, 그 기관급 채택에서 리플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영국의 대형 금권 스탠다드 차타드가 과거서부터 리플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라는 거. 말 나온 김에 어떤 업체들이 리플에 초기부터 투자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미국 기반의 컨설팅 기업이자 미국의 달러 프로젝트와 연관성을 가져가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죠. 엑센추어도 나오고 있고요. 태국의 최대 상업은행, 태국 시암은행 SCB뱅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의 금융그룹인 SBI 홀딩스, 계속적으로 리플과 친화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내려간다면 스페인의 최대 금권 스탠다드 차타드 눈에 보이고 있네요. 더 나아가 벤처 캐피탈 대형 그룹이죠. 벤처 51뿐만 아니라 CME 그룹 역시 리플에 초기부터 투자했다. 최근에 파생상품 기구의 XRP를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Cgh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모두 다 삼켜버린 미국의 엄청난 기술 업체가 왜 리플에 초기부터 투자했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글 벤처스, 왜 구글이 초반부터 리플에 투자했을까요? 그리고 미국을 기반으로 한 최대 벤처 캐피탈사죠. 앤드리슨 호로이츠 A16G 또한 보이고 있고요. 중국을 뿌리로 한 아이디즈 캐피탈뿐만 아니라 AME 클라우드 벤처스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4 자산 운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뿌리가 같다라는 것. 왜 유틸리티가 가장 큰 섹터에 리플이 들어가게 됐는지, 어쩌면 그 유대계 자본이 그대로 미래의 돈의 생태계를 지배하기 위해 초기부터 투자했고 설계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부분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2016년서부터 전략적으로 리플에 거액을 투자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 장의 그림을 SAP로서 시작을 해서 독일과 캐나다로의 전송 최초의 블록체인을 넣은 베타 테스트를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과거부터 해왔구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새로운 회사로서 어떻게 리플과 뿌리가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IBM이라는 회사가 나오고 있어요. 블록체인 결제로서 리플과 스위프트에 도전한대요. 이 기사만 보면 뭔가 리플과 스위프트가 한 몸인가 보다. 근데 갑자기 IBM이 새롭게 튀어나왔네? 한 개 더 볼까요? 리플의 킬러라고 하면서 IBM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두 곳과 암호화폐 만들기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뭐지? IBM이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지? 리플의 킬러라고? 그러면 리플의 경쟁자가 스위프트 또는 IBM이 될 수 있을까? 초보 투자자들, 공부가 수반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항소 이슈까지 떨어진 마당에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리플 접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천천히 이 IBM 회사부터 또 한번 파고들면서 어떻게 그들이 미래 웹 3.0 시대 디지털 생태계를 나눠먹기 하고 있는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요, 뿌리는 미국에 있거든요. 국제 사무기기 회사로 유명합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코퍼레이션의 약자로서 IBM은 뉴욕 아몽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175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술 회사입니다. 그들의 이력을 보니까 1993년서부터 2011년까지 29년 연속 기업이 창출한 연간 미국 최초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네요.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멋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쵸? 뒷배를 안 보고 갈래야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IBM 나오고 있죠? 그대로 내려가면 우리가 역시나 예상할 수 있는 그들의 자금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 뱅가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IBM 국제 사무기기 회사, 이 다국적 기술 회사가 왜 리플 킬러로 불리는 거야? 왜 스위프트에 도전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 IBM과 블록체인과 연관성을 가져가기 위해 하나의 재단을 반드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 하이퍼 레저 재단이거든요.
이 리눅스 재단에서 만든 오픈소스를 통해 개발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퍼레저 재단 어떤 회원사와 함께 가는지 봤더니 여기에도 역시나 엑센추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의 중앙 예탁기관 DTCC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일본의 대형 정보통신기업이죠. 후지스라든지 일본의 후요그룹과 사나그룹에 속하는 히타치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파고들고 있는 미국 다국적 컨설팅 회사, 사무기기 회사 IBM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 하이퍼레저가 뭐 하는 건지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요. 이 하이퍼레저는 산업 간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들끼리 만든 하나의 재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만들어진 오픈소스 협력 업체이며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금융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공급망, 제조 그리고 기술 분야의 리더를 포함한 글로벌 협력 업체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산업군에 블록체인을 넣기 위해 그들이 여러 가지 망을 깔고 있구나. 그 회원사 중에 IBM이 들어가면서 IBM의 코드를 딴 하이퍼레저 패브릭 역시 지금 현재 하나의 섹터를 맡으면서 웹 3.0의 시대,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이퍼레저 재단 역시 리플과 결코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서부터 하나의 컨소시엄으로서 엮어지면서 합류가 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의 대장격을 맡고 있다는 것. 그 하이퍼레저 재단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IBM 코드를 따서 만든 하나의 플랫폼 이름이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입니다.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모듈식 아키텍처로서 어플리케이션 또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된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해 이 하이퍼레저 재단 자체는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코드를 따서 만든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도 있고 여기 보이죠? 하이퍼레저 배수도 있고 한 7가지, 8가지가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IBM 코드를 따서 만든 하이퍼레저 재단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 패브릭이라는 소프트웨어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초반에 엑센추어와 리플과 SAP, 스위프트가 하나의 블록체인 그룹에 합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이나트바라고 하는 유럽 연합과 손잡고 있는 글로벌 협회거든요. 여기 안에 IBM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보이고 있네요. 여기 엑센추어 그대로 보이고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는 컨센시스 역시 보이고 있으며 초반에 언급드렸던 독일의 시가총액 넘버1 회사 SAP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네요. 제가 아까 하이퍼레저 재단이라고 해서 리눅스의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 리눅스 파운데이션 역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들끼리 뭔가 스위프트 2.0을 설계하는 듯한 파트너십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연결이 돼 있으며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IBM 코드를 딴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랑 XRP랑 뭐가 다른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을 그대로 정리한 하나의 문서가 있거든요.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리플의 차이점이 그래서 뭐냐고 딱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대상 사용 사례 자체가 다르다는 것, 즉 섹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공급망 관리,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사용 사례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구축하고 사용자 정의하는 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리플은요, 주로 효율적인 국경 간 지불,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BIS의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 국경 간 결제를 새롭게 하는 그 공식 문서에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아닌 리플 네트워크가 왜 리플이 혼자만 들어가게 됐는지 국경 간 결제에서는 리플을 쓰기로 그들끼리 마음을 먹었구나. R3가 됐든 하이퍼레저 재단이 됐든 이더리움 기업 연합이 됐든 리플이 됐든 모두 다 하나의 연결고리로 가지치기가 이뤄지면서 그들끼리 섹터를 대장으로 할 수 있는 코인들을 이미 점 찍어놨다라는 것이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더리움의 기업 연합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이 이더리움 기업 연합을 통해서 기업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이더리움 기술을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들의 이사회 멤버를 보잖아요. 리플의 초기 투자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산탄데르, 레조피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츠캐피탈,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가는 블록앱스, 더 나아가 컨센시스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역시 당연히 이더리움 기업 연합이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 세계 4대 회계 법인으로 꼽히는 언스텐 영 나오면서 이 EY 한영의 공식 문서에 ISO 2002 그 안에는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이 이미 채택됐다라는 정답지 문서들이 나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 백과에 이더리움 기업 연합만 쓰더라도요. 이미 기업용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을 쓸 수 있게끔 그들끼리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단체 컨소시엄으로서 뒷배를 봤을 때 영국의 석유 기업 BP, 산탄데르 은행, JP모건 체이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도요타 등 글로벌 대기업, 국내로 봤을 때는 삼성 SDS도 보이고요. KB 하나은행, 한화시스템, SK텔레콤, LG CNS 등 500여여 기업이 가입돼 있다라는 거. 이미 이더리움의 기업 연합의 쩐주들과 파트너사만 보더라도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스페인의 최대은행 산탄데르 그리고 JP모건의 뒷배를 봤을 때 빅4 자산 운용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빌앤 멜린다 게이츠를 통해서 모잘루프에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들끼리 R3, 이더리움 기업연합, 하이퍼레저 재단, 리플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산업에 대한 내러티브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 기업연합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 처음에는 경쟁자처럼 보였지만 왜 리플이 하이퍼레저 컨소시엄에 가입했을까요? 과거의 블록체인 최대 컨소시엄 R3 역시 리플과 경쟁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비드 루터를 필두로 해서 그들 역시 국경 간 결제에서 블록체인이 탑재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법적 공방으로서 R3가 리플 50억 개를 0.0085달러에 살 수 있게끔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지금 현재는 R3와 리플 손을 잡고 있다. R3의 코다 플랫폼 안에 결제 메커니즘으로 XRP를 채택했다라는 거. 저는 이러한 이력들, 역사적 패턴들을 그들끼리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지만 모두 다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그 기득권 돈들이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국경 간 결제에는 이 리플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났구나. 이 부분에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JP모건에서 난 오닉스 블록체인 JPM 코인 또한 그들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이 JP모건 오닉스 블록체인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이 레포라고 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이 은행 간 결제의 폐쇄적인 섹터를 담당하기 위해서 JP모건에서 담당하는 오닉스 블록체인 JPM 코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실제로 이 오닉스 블록체인 JPM 코인의 코인 시스템 소개를 볼까요? 이 JPM 코인은요, 허가형 시스템으로서 지불 레일과 예금 계좌 원장 역할을 하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나옵니다. 참여하는 JP모건 고객 시스템 내에서, 즉 은행 간의 내부망 결제 안에서 JP모건의 예치된 미국 달러를 서로 이체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망 블록체인이 바로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JPM 코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겠죠. 이 JPM 코인은요, 이 볼드브릿지라고 하는 분산 원장 기술 결제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포 결제 플랫폼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과거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JPM 코인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너네. 우리는 리플로서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 하지만 이 JPM 코인 역시 은행의 내부망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보이실까요? 중앙화된 JP모건 원장의 범위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JP모건의 오닉스라고 나오고 있네요. 잠깐만 하이라이트 친 부분 읽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JP모건은 싱가포르가 미국 규제기관보다 기술에 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차렸다.
JP모건은 CBDC를 위한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유빈에도 참가한 이력이 있고요. 이는 싱가포르의 최대 디지털 은행이죠. DBS뱅크, 그리고 싱가포르의 최대 국부 펀드로 일컬어지는 테마섹, 그리고 영국의 대형금권 스탠다드 차타드와 함께 국경 간 지불을 위한 파티어의 형성으로 발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티어와 함께 또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 제가 프로젝트 유빈에 대해서는 분산 원장 기술, 여기서도 리플의 DLT가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다시 말해 오닉스는 레포 시장을 담당하는 은행의 내부망을 위한 결제 플랫폼이라는 거. 그 이외에 국경 간 결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JP모건은 DBS와 테마섹과 스탠다드 차타드와 같이 했다라는 거. 조금 더 퍼즐을 맞춰본다면 방금 언급드렸던 이 파티어 보이시죠? 싱가포르 정부가 육성한 블록체인 기반 청산 및 결제 플랫폼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블록체인이 쓰이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국경 간 결제에 도대체 JPM이 쓰이는 건지, 하이퍼레저의 IBM,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쓰이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겠죠? 이 스위프트와 DLT의 교차라에서 국경 간 지불을 혁신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디스트리뷰ted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 이니셔티브의 예시로 첫 번째 리플 네트워크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스텔라 루멘이 나오고 있네요. 세 번째 싱가포르 정부에서 육성한 파티어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 푸날리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두 가지는 허가 없는 블록체인을 완전히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컨소시엄 솔루션의 예이라는 거. 즉 다시 말해 이 마지막 두 개는 은행 컨소시엄의 예시일 뿐이고요. 실제로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스텔라 루멘과 리플 네트워크의 XRP 뿐이라는 것이겠죠. 이 부분은 과거에 이 올리버 와이먼과 JP모건이 같이 보고서를 냈었던 1200억 달러 국경 간 결제 잔금 해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올리버 와이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반의 경영 컨설팅 회사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리플이 언급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 스위프트 전 세계 송금망, 그 중에서도 외환 결제를 담당하는 연속 결제은행 Continuous Link Settlement 나오고 있고요. 푸날리트는 분산 원장 기술이 어떻게 금융 플랫폼에 입혀지게 되는지 알아보는 하나의 컨소시엄에 불과하다라는 거. 여기 하나의 기관이 나오죠. FNA. 그들은 이 섭테크라고 하는 금융 감독과 기술의 합성어를 프로젝트 일립스와 함께 이 BIS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싱가포르의 통화청이죠. 마스, 그리고 엑센추어 미국의 전산망 업체와 협력하면서 새롭게 금융 감독과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FNA가 BIS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BIS에서 과거부터 하고 있는 이 은행의 마켓 인프라스트럭처 PFMI라고 하는 것을 제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FNA라는 곳이라는 거. 이 FNA에서는 BIS가 하려고 하는 그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설계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는 하나의 최적화 회사이자 시뮬레이션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JP모건의 공식 문서에 나왔던 이 푸날리티 역시 FNA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푸날리티 FNA와 파트너십 보이시죠? 여기 FNA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푸날리티와 협력하면서 지금 BIS가 하고 있는 이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FNA에서 푸날리티와 함께 손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와 미국의 국방부와 함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 이미 리플의 초기 투자자 CME 그룹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더 나아가 영국 기반의 파이낸스 시스템, 캐나다 기반의 파이낸스 시스템 역시 모두 다 들어오면서 새로운 국경 간 결제망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그들끼리 FMI를 제정해 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푸날리티에도 역시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금권 세력들의 돈, 기득권 세력들의 돈이 모두 다 들어오면서 새로운 국경 간 결제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FNA의 공식 문서에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디스트리뷰ted 레저 테크놀로지를 명시하면서 이 노스트로와 보스트로 계좌, 예치금 계좌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솔루션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왜 FNA가 미국의 재무부와 국방부, CME 그룹, 푸날리티뿐만 아니라 리플과도 함께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의 중심을, 코어를
반드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에서도 상품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 DLT,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담보 허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점점 여러가지 상품군, 파생 상품을 토큰화 시키면서 DLT 기반 담보 거래를 허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정말 금융의 거래, 여러가지 파생 상품의 거래, 토큰화된 자산들 모든 거래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국경 간 결제, 도매용 CBDC의 유틸리티에서는 XRP가 활용된다는 거, 여러가지 이더리움 기업연합, 하이퍼레저 재단, 그 중에서도 IBM 코드를 딴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든지 은행의 내부망에서 활용되는 JP모건의 JPM 코인 또한 그들끼리의 섹터를 담당하면서 앞으로 급부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중에서도 그 대장 섹터로 불리우는 국경 간 결제 섹터에 XRP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왜 전문가가 XRP를 엔비디아와 비교하면서 조기에 매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지, 그들끼리 모두 다 뿌리가 같으면서 각 섹터를 담당하면서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다고 하는 이 큰 그림을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SEC가 리플을 항소함에도 불구하고 왜 브릭스와 일본의 SBI 세력이 XRP를 채택하고 있는지, 폭발의 시기는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끼리의 시기의 저울질이 조금 더 연기되고 미뤄지고 있을 뿐, 우리는 그들의 꿍꿍이, 그들끼리 어떻게 설계망을 펼쳐지면서 어떤 기업체와 함께 가고 있는지 파헤치고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비자의 마스터카드의 파트너십에 리플과 컨센시스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지 그 뒷배를 봤을 때 이미 R3 컨소시엄으로 엮어져 있다 하이퍼레저 재단, 컨센시스와 함께 가는 이더리움 기업연합 모두 뿌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 TPS 기준으로 하면 리플보다 더 빠른 블록체인도 물론 많지만 그들의 채택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네요. 왜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페드나우 서비스에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디지털 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이미 국경 간 결제 섹터에서는 리플, 도매용, 또한 소매용에서는 리플과 뿌리가 같은 비영리 법인이죠. 스텔라 재단, 스텔라 루멘이 그 섹터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IMF의 핀테크 노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도매용과 소매용을 담당하면서 국경 간 결제 섹터를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활용되는 블록체인 역시 오늘 언급드렸던 IBM 코드를 쓴 하이퍼레저 패브릭, 은행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JPM 코인, 또한 다양한 기업에서 이더리움 기업연합을 필두로 한 이더리움 또한 공격적으로 쓰이겠죠. 하지만 유틸리티의 대장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156조 달러, 하나 20경 원이 넘어가는 시장 섹터를 차지할 수 있는 이 유틸리티의 대장격은 XRP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금일도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